저런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니. 정말 창피해. 아주버님이 법정에서 나오며 차갑게 내뱉은 말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형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지만 아주버님은 비웃기만 했습니다. 내가 우리 가족을 망쳤어. 혜진이까지. 형님이 잘못한 거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지만 아무도 제 편에 서주지 않았어요. 오히려 수근거리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 여자 때문에 가족이 망가졌네. 혜진 씨가 그렇게 된 것도 다 저 때문이래. 거짓말들이 진실인 양 퍼져나갔습니다. 변명조차 할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함과 분노가 가슴 깊숙이 치밀어 올랐어요. 그런데 그들은 몰랐습니다. 제가 핸드폰으로 녹화한 그 결정적인 증거를, 과연 그 증거는 무엇이었을까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민지라고 합니다. 30살의 남편과 결혼해서 지금까지 평범하지만 행복한 주부의 삶을 살고 있어요. 결혼 전까지는 정말 긴 연애를 했었죠. 대학교 2학년 때 만나서 8년이나 사귀었거든요. 그때는 언제 결혼할 수 있을지 막막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 긴 시간이 오히려 서로를 더 잘 알아가는 소중한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 시댁 식구들과도 다행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처음엔 걱정이 많았어요. 남의 집 며느리로 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시어머님께서 워낙 따뜻하게 대해주시고 시아버님도 딸처럼 아껴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특히 동서와는 정말 친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동서, 이름은 박혜진이에요. 저보다 2살 어린데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통하는 게 있었어요. 혜진이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풍족한 환경에서 자란 탓인지 마음씨가 너무 따뜻해요. 돈에 대한 욕심도 없고 늘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난주에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감기에 걸려서 며칠 알아누워 있었는데 혜진이가 갑자기 우리 집 앞에 나타났어요. 양손 가득 보양식을 들고 말이에요. 언니, 괜찮아요? 어머님께서 감기 걸렸다고 하시던데 문을 열어주니 혜진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고, 혜진아, 이런 걸 언제 준비했어? 그냥 지나가다가 사온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냉장고를 열어 이것저것 정리해주고 제가 먹기 좋게 죽도 끓여주었어요. 마치 친언니가 해주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말이죠. 혜진이는 늘 이런 식이었습니다. 제가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하기도 전에 먼저 알아차리고 도와주곤 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혜진이에게 의존하게 되는 부분이 있었죠. 그런데 아무래도 혜진이와 더 가까워질수록 느끼는 게 있었어요. 겉으로는 밝고 씩씩해 보이지만 가끔 혼자 있을 때 보이는 모습이 조금 달랐거든요. 얼마 전에 시댁에서 가족 모임이 있었을 때였습니다. 다들 거실에서 웃고 떠들고 있는데 혜진이 혼자 베란다에 나가 있더라고요. 창문 너머로 보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며 뭔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그때 시어머님께서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혜진이, 저 아이, 겉으로는 밝아 보이지만 마음 한편이 늘 허전해 보여. 왜 그럴까요? 글쎄, 다 어려서부터 엄마랑 떨어져 살았잖아. 그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나서야 혜진이를 좀 더 자세히 보게 되었습니다. 혜진이는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시면서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어요. 그 후로는 어머니와 거의 연락을 하지 않고 지냈다고 들었습니다. 물론 시아버님께서 혜진이를 정말 잘 키우셨어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게 해주시고 사랑도 많이 주셨죠. 그래서 혜진이가 밝고 긍정적으로 자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런 혜진이에게도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었나 봅니다. 특히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아무리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해도 쉽게 메워지지 않는 것 같았어요. 가끔 혜진이와 둘이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혜진이가 문득 이런 말을 하곤 했거든요. 언니는 정말 좋겠어요. 가족들이 다 가까이 있고 그런 말을 할 때 혜진이 표정을 보면 평소의 밝은 모습과는 조금 달랐어요. 뭔가 아련하고 외로워 보이는 기색이 스쳐 지나가곤 했죠. 그럴 때마다 저는 혜진이를 더 챙겨주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혜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하게 되었어요. 비록 친언니는 아니지만 적어도 곁에 있는 가족으로서 혜진이에게 든든한 존재가 되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혜진이와 더 자주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특별한 일이 없어도 가끔 연락해서 차 마시자고 하기도 하고 같이 쇼핑을 다니기도 하죠. 며칠 전에는 혜진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평소보다 조금 가라앉아 있더라고요. 언니, 시간 있으세요? 잠깐 만날 수 있을까요? 그날 혜진이를 만나보니 뭔가 마음이 무거워 보였어요. 무슨 일인지 직접 묻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어머니 생각이 났나 보다 싶었습니다. 이런 혜진이를 보면서 저는 점점 더 확신하게 되었어요. 제가 혜진이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어야겠다고 말이에요. 혈연은 아니지만 진짜 가족처럼 서로를 아끼고 보듬어주는 관계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 혜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어요. 언니, 제가 엄마를 만나기로 했어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혜진이 어머니는 20년 전에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거든요.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만나고 싶다고? 언니가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혜진이 목소리에서 불안함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혼자서는 도저히 갈 용기가 나지 않는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물론이지. 내가 같이 갈게. 그렇게 해서 저는 혜진이와 함께 20년 만에 모녀 상봉 자리에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만남 장소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였어요. 혜진이는 약속 시간보다 30분이나 일찍 도착해서 문 쪽만 계속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을 꽉 쥐고 있는 모습이 얼마나 긴장하고 있는지 보여주었어요. 괜찮을 거야. 너무 긴장하지 마. 제가 혜진이 어깨를 토닥여주려는 순간 카페 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들어오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혜진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가 카페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혜진이 어머니는 잠시 멈춰 서더니 천천히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어요.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혜진아, 정말 많이 컸구나. 어머니가 혜진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혜진이는 대답을 하지 못하고 그냥 서 있기만 했어요. 20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건지 새삼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혜진이 시누이 민지라고 합니다. 제가 먼저 인사를 드렸습니다.
누군가는 이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려야 했거든요.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혜진이가 늘 언니 이야기를 하던데 그렇게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안부 인사 정도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진솔한 이야기들이 오갔어요. 그동안 너를 보고 싶었어. 정말로 어머니가 혜진이 손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혜진이는 손을 빼며 말했어요. 그럼 왜 연락 안 하셨어요? 20년 동안 목소리에 원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겠죠. 아무리 어린 나이였다고 해도 엄마가 떠난다는 건 아이에게는 큰 상처였을 테니까요. 혜진아, 그때 엄마도 어쩔 수 없었어. 너희 아빠와 계속 함께 살 수가 없었고, 그래도 저는 엄마 딸이잖아요. 혜진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카페 안다른 손님들이 힐끗힐끗 쳐다보기 시작했어요. 이때 제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도 그때는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혜진이도 이해해보자. 언니는 모르세요. 얼마나 엄마가 그리웠는지. 혜진이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도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혜진아. 정말 미안해. 저는 둘 사이에서 계속 중재 역할을 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고 오해를 풀어주려고 노력했어요. 다행히 1시간 정도 지나고 나서는 분위기가 좀 나아졌습니다. 결국 그날 혜진이와 어머니는 화해하게 되었어요. 앞으로 조금씩 관계를 회복해보자고 약속하면서 헤어졌습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혜진이가 제 팔을 꽉 잡았어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지 그때는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오랫동안 아파했던 마음이 조금이나마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처음 며칠은 혜진이가 무척 밝아 보였어요. 어머니와 통화도 하고 만날 계획도 세우고 있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혜진이 표정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1달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혜진이와 차를 마시러 갔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더라고요. 혜진아, 괜찮아?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잠을 잘 못 자겠어요. 언니 혜진이가 피곤한 듯 말했습니다. 자세히 보니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게 생겨 있었어요. 왜? 무슨 일 있어? 그냥 잠이 안 와요. 계속 이런저런 생각이 들어서. 혜진이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뭔가 고민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였어요. 그 후로 혜진이는 저와의 만남을 점점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바쁘다고 하거나 만나자고 해도 다음에 하자며 미루는 일이 많아졌어요. 혜진이가 요즘 좀 이상해요. 시어머님께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 와도 멍하니 있고 말도 별로 안 하고 예전 같지 않아. 저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를 만난 것이 오히려 혜진이에게 독이 된 건 아닌지 의심스러웠어요. 며칠 후 혜진이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혜진아, 요즘 어떻게 지내? 얼굴 한번 보자. 언니, 요즘 좀 바빠서요. 목소리가 예전과 달리 힘이 없었습니다. 혹시 엄마 만난 일 때문에 힘든 거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언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조금만 그렇게 말하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로부터 일주일 정도 지난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시어머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하셨어요. 민지야,
혜진이가 사고가 났어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네. 무슨 사고요? 계단에서 떨어졌대. 지금 중환자실에 있어.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는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굳은 표정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설명해 주셨어요. 머리를 많이 다쳐서 현재 의식불명 상태입니다. 언제 깨어날지는 아직 알 수 없어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화 통화를 했던 혜진이가 이렇게 될 줄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에서 왜 정확한 경위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혼자 집에 있다가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혜진이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평소 밟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너무 갑작스럽고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이상한 의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최근 혜진이 모습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점점 어두워지던 표정, 불면증, 그리고 사람들을 피하려던 행동들. 혹시 이 사고가 정말 단순한 사고일까요? 혜진이가 의식을 잃은 지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곧 깨어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희망은 점점 사라져 갔어요. 시댁 식구들은 매일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습니다. 시어머님은 혜진이 침대 옆에서 밤새 기도하시고 시아버님은 의사를 붙잡고 계속 상태를 묻곤 하셨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아내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절망감에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평소에 혜진이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보여주듯 병실을 떠나지 않고 계속 지키고 있었어요. 형님, 좀 쉬셔야죠. 이러다가 형님까지 쓰러지면 남편이 걱정스럽게 말했지만 아주버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혜진이가 깨어나면 내가 곁에 있어야 해. 그런 아주버님을 보면서 저도 마음이 아팠어요. 부부간의 사랑이 이런 거구나 싶었거든요. 의사 선생님은 점점 더 어려운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장기간 의식불명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가족분들이 앞으로의 치료 방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존엄사라는 단어가 우리 가족 사이에 무겁게 떠돌기 시작했어요. 아무도 쉽게 말하지는 못했지만 모두의 마음속에는 같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새벽 3시쯤 병원에서 급하게 전화가 왔어요. 환자가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에는 이미 시댁 식구들이 모여 있었어요. 모두들 울고 있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니 혜진이가 눈을 뜨고 있었어요. 아직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었지만 분명히 의식이 돌아온 상태였습니다. 혜진아. 아주버님이 혜진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런데 혜진이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기쁨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혜진이 상태가 안정되자 저도 병실을 찾아갔습니다. 언니, 혜진이가 저를 보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예전의 밝은 모습은 아니었어요. 혜진아, 정말 다행이야. 우리 얼마나 걱정했는지. 몰라 언니. 제가 부탁할 게 있어요. 갑자기 혜진이가 진지한 표정이 되었습니다. 뭔데? 뭐든지 말해봐. 우리 집 건물 명에 이전하는 일 좀 도와주세요. 순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건물 명에 엄마한테 넘겨야 해요. 급한 일이에요. 혜진이 목소리에 간절함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걸 언니. 제발 도와주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말고. 혜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손에 힘이 없어서 더 애처로워 보였어요. 그렇게 해서 저는 혜진이 어머니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혜진이가 깨어났다는 소식을 전하고 건물 명예 이전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어요. 갑자기 웬 명예 이전이에요? 혜진이 어머니도 당황스러워했습니다. 혜진이가 간절히 부탁하더라고요. 이유는 자세히 말하지 않았는데 그렇다면 해야죠. 우리 혜진이가 원한다면. 어머니는 흔쾌히 동의해 주셨습니다. 딸과 화해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딸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으셨나 봐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병원을 갔을 때 뭔가 이상한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병실 앞에서 아주버님과 한 여자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이는 여성이었는데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형님, 안녕하세요. 제가 인사를 하자 아주버님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아, 민지야 왔구나. 그런데 아주버님 표정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어색하고 당황스러워하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아, 이분은 회사 동료야. 아주버님이 대충 대답하고는 그 여자와 함께 복도 쪽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때 아주버님에게서 향수 냄새가 났어요. 평소에는 향수를 전혀 쓰지 않으시는 분인데 말이죠. 병실에 들어가니 혜진이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혜진아, 기분이 어때? 언니, 고마워요. 명예 이전 일 천천히 해도 되는 일인데 왜 그렇게 급하게 하려고 해? 혜진이는 대답 대신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그날 밤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아주버님의 어색한 표정, 처음 보는 여자, 그리고 향수 냄새.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다음 날 오후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조용히 병실 쪽으로 다가갔어요. 복도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이었습니다. 자기야, 정말 괜찮을까?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어제 봤던 그 여자 같았어요. 괜찮아. 다 계획대로 되고 있어. 아주버님 목소리였습니다. 그런데 평소 듣던 목소리와 달리 훨씬 부드럽고 다정했어요. 그래도 혜진이가 깨어났잖아. 혹시 알게 되면 알 리 없어. 계단에서 넘어진 걸로 알고 있으니까.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대화인지 도저히 믿을 수 없었어요. 명예 이전만 끝나면 우리도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네. 응, 조금만 더 참자 사랑해. 자기야,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혜진이가 의식불명 상태일 때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계단에서 넘어진 게 단순한 사고가 아닐 수도 있다는 암시였습니다. 혹시 아주버님이 혜진이를 병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급하게 화장실 쪽으로 몸을 숨겼어요. 아주버님과 그 여자가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주버님 얼굴에는 미소가 번지고 있었어요. 아내가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있는 병실에서 나온 사람의 표정이라고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혜진이가 점점 어두워졌던 이유, 불면증, 사람들을 피하려던 행동,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고. 혜진이는 아주버님의 불륜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결국 이런 일이 생긴 거죠. 그리고 건물 명예 이전. 이것도 아주버님이 혜진이를 협박해서 시킨 일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악독한 일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제가 진실을 알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혜진이를 지켜야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계획을 막아야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 모든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 그들의 대화를 들은 순간 제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칠 수는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명예 이전만 끝나면 혜진이 재산은 다 우리 거야. 아주버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그래도 무서워. 혹시 누가 알게 되면 어떡해. 괜찮다니까. 계단에서 실족한 걸로 다들 알고 있어. 누가 의심하겠어? 제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범죄였다는 걸 확신하게 되었어요. 자기야. 사랑해.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거네. 응. 조금만 더 기다리자. 녹화를 마치고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한참 동안 진정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혜진이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던 아주버님이 실제로는 혜진이를 해치려 했다니. 그리고 그 모든 게 돈 때문이었다는 것도 충격적이었어요. 급하게 혜진이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님, 지금 당장 만날 수 있으실까요? 정말 급한 일이에요. 무슨 일인데, 그래요? 전화로는 말씀드리기 어려워요. 제발, 나와주세요. 1시간 후 혜진이 어머니와 만났습니다. 카페 구석자리에 앉아서 조용히 모든 상황을 설명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위가 혜진이를 어머니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녹화한 파일을 들어보세요. 핸드폰으로 녹화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아주버님과 그 여자의 대화가 흘러나왔어요. 어머니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지금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해요. 더 늦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해서 저희는 급하게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접수창구에서 사건을 신고하려고 했는데 경찰관이 처음에는 잘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가족 간의 다툼이나 오해는 아닌가요? 아니에요. 직접 들어보세요. 녹화 파일을 들려주자 경찰관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곧 수사과 형사님이 나와서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김 형사님은 40대 중반 정도의 침착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일단 신고는 접수하겠습니다. 하지만 당장 체포하기에는 증거가 좀 부족해요. 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녹음 파일만으로는 직접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요.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형사님 말씀에 따르면 계단에서의 사고 현장을 다시 조사하고 주변 CCTV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버님의 동선과 알리바이도 조사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은 언제까지 자유롭게 다니는 건가요? 죄송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은 어쩔 수 없어요. 다만 피해자 보호를 위해서 경호는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아주버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었거든요. 혹시 제가 뭔가 알고 있다는 걸 눈치챘다면 저에게도 위험할 수 있었어요. 경찰서 근처 모텔에서 지내면서 수사 진행 상황을 기다렸습니다. 며칠 동안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어요. 계속 불안하고 무서웠거든요.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남편이 이 일과 관련이 있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남편도 혜진이 재산에 대해서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형제끼리는 서로 비밀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혹시 남편도 아주버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남편에게서 계속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뭘 말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혹시 남편도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어떡하나 하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여보, 어디 있어? 집에 안 들어와? 문자 메시지가 계속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김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현장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계단에서 이상한 흔적들이 발견됐어요. 어떤 흔적이요? 누군가 계단 난간 부분을 일부러 느슨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확인 결과 사고 당일 아주버님이 그 건물에 다녀간 기록이 있어요. 조금씩 증거들이 모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결정적인 증거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내연녀 쪽도 조사하고 있어요. 그 여자 이름은 최은주였습니다. 아주버님, 회사 후배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1년 전부터 불륜관계였다는 게 밝혀졌어요. 은주 씨도 혜진이 재산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계획한 게 맞는 것 같아요. 형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혜진이 생각이 났어요. 그 고운 마음씨를 가진 혜진이가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혜진이 어머니와 함께 병원을 찾았어요. 혜진이는 여전히 의식이 흐릿한 상태였지만 가끔 깨어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혜진아. 엄마의 어머니가 혜진이 손을 잡으셨어요. 엄마 언니 혜진이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혜진아. 괜찮아. 다 해결될 거야. 저는 혜진이에게 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아직 몸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충격을 줄 수는 없었거든요. 하지만 혜진이 눈빛에서 뭔가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마도 사고가 나기 전에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언니, 고마워요. 혜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모텔로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걱정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일이 잘 해결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제 남편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일까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만큼 아픈 건 없다는 걸 이번에 깨달았어요. 특히 가족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한다는 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혜진이를 위해서, 그리고 진실을 위해서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병실 앞 의자에 앉아 혜진이를 지키고 있는 동안 자꾸만 예전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혜진이를 만났던 날이 생각났어요. 시댁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혜진이가 부엌에서 나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던 모습 말이에요. 언니, 반가워요. 진짜 예쁘시네요. 그때 혜진이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가득했었습니다. 결혼 초기에 시댁 문화에 적응하지 못해 힘들어할 때도 혜진이가 늘 옆에 있어줬어요. 명절 준비할 때 서툰 저를 도와주면서도 한 번도 짜증내지 않았고 오히려 격려해주곤 했죠. 언니,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제가 감기로 알아누워 있을 때 죽을 끓여주던 혜진이 손길도 생각났습니다. 차가운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아주며 걱정스러워하던 표정까지 선명하게 기억났어요. 그리고 혜진이가 제일 힘들어했던 순간들도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잠깐씩 어두워지던 눈빛, 혼자 베란다에서 밤하늘을 바라보던
외로운 뒷모습. 이렇게 따뜻하고 순수한 사람이 이런 배신을 당해야 하나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김 형사님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중요한 증거를 발견했습니다. 혜진 씨 집 계단에서 혈흔 반응이 나왔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루미놀 반응 검사 결과 누군가 피를 닦아낸 흔적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아주버님 차량에서도 혈흔이 발견됐어요.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거였어요. 지금 영장 신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중으로 체포할 예정이에요. 2시간 후 병원 복도가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경찰들이 들어오더니 아주버님을 수갑을 채우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야? 왜 이러는 거야? 아주버님이 당황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제 눈에는 평소 모습과 다른 아주버님이 보였어요. 당황한 표정 뒤로 차가운 눈빛이 스쳐 지나갔거든요. 혜진 씨 폭행 및 살인 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관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어머니가 달려오셨어요. 아주버님을 보자마자 분노로 온몸이 떨리기 시작하셨습니다. 이 나쁜 놈아. 어머니가 아주버님 뺨을 세게 때렸습니다. 내 딸을 어떻게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어요. 20년 만에 만난 딸이 이런 일을 당했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요? 아주버님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시원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씁쓸했어요.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이 이런 짓을 할 수 있다니. 그날 저녁 남편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여보, 도대체 무슨 일이야? 형이 왜 남편 얼굴에는 진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아무도 믿을 수 없었어요. 아주버님도 평소에는 정말 좋은 사람처럼 보였거든요. 누가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미안해. 나 좀 혼자 있고 싶어, 여보. 우리 집으로 가자. 이제 다 끝났잖아. 끝난 게 아니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을 수 없어. 당신조차도. 남편이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무슨 말이야?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지금은 그렇다고 해도 나중에는 모르잖아. 그날 밤 제 마음속에서 결심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그 가족의 일원으로 살 수는 없었거든요. 혜진이 침대 옆에 앉아서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직 의식이 완전히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지만 가끔 눈을 뜨곤 했어요. 혜진아, 언니가 끝까지 지킬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혜진이 곁에 남아서 그녀를 보호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혜진이를 지켜나가야 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밤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겠다고. 혜진이와 함께 서로만을 믿으며 살아가야겠다고. 그렇게 결심하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비록 힘들고 외로운 길이겠지만 적어도 진실을 지킬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경찰이 혜진이 집을 정밀 감식한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계단 난간뿐만 아니라 벽면과 바닥 곳곳에서 혈흔 반응이 나타났어요. 피해자가 계단에서 넘어지기 전에 이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김 형사님이 침통한 표정으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가해자 차량 트렁크에서도 같은 혈액형의 혈흔이 발견됐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혜진이가 얼마나 고통스러웠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했어요. 이틀 후 아주버님과 최은주가
정식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혐의를 인정했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돈이 필요했어요. 혜진이 재산이 너무 많아서. 최은주가 경찰 조사에서 한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사람의 목숨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할 수 있다니. 아주버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획대로만 됐으면 아무도 다치지 않을 수 있었는데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하더라고요. 경찰서에서 제가 조사받는 날이었습니다. 복도를 지나가는데 수갑을 찬 아주버님과 마주쳤어요. 야, 김민지. 아주버님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저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내가 다 망쳐놨어. 왜 남의 일에 끼어들어? 경찰관들이 급하게 제지했지만 아주버님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했어요. 평소 보던 온화한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형님이 먼저 잘못한 거잖아요.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혜진이한테 무슨 죄가 있어서 그런 일을 시끄러워. 내가 뭘 안다고. 아주버님이 더욱 흥분했습니다. 그때 혜진이 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이 나쁜 놈아. 어머니가 아주버님에게 달려가더니 주먹으로 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내 딸을 죽이려고 했으면서 뭔 소리야? 어머님, 진정하세요. 경찰관들이 말렸지만 어머니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어요. 20년 만에 만난 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어머니가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너져 내렸어요. 한 달 후 첫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이 사건이 언론에도 크게 보도되면서 사회적 관심을 받게 되었거든요. 재판장에 아주버님과 최은주가 나타났습니다. 두 사람 모두 초췌한 모습이었어요. 특히 아주버님은 평소보다 10살은 늙어 보였습니다. 검사가 공소장을 낭독하기 시작했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과정이 하나하나 밝혀졌습니다. 아주버님이 먼저 혜진이를 폭행하고 의식을 잃은 혜진이를 계단에서 밀어뜨렸다는 것까지 모든 게 드러났어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불명 상태가 된 후에도 재산 탈취 계획을 계속 진행했습니다. 최은주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아주버님은 여전히 뻔뻔한 표정이었어요. 변호사가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피고인 김성호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합니다. 피고인 최은주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법정이 술렁였습니다. 아주버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소리를 질렀어요. 말이 안 돼. 나는 혜진이를 사랑했어. 조용히 하십시오. 이건 억울해. 경찰관들이 아주버님을 끌어내는 동안에도 그는 계속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법정을 나서면서 혜진이 어머니가 제 손을 꽉 잡으셨어요. 민지야. 정말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당연한 일 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제 마음은 전혀 시원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는 실현됐지만 혜진이는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재판이 끝난 후 제 남편도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아주버님과 공모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였어요.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남편이 진술했고 실제로 혐의점은 발견되지 않았어요. 통화 기록이나 만남 기록도 특별한 게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남편을 믿을 수 없었어요. 형제 사이인데 정말 아무것도 몰랐을까요?
설령 몰랐다고 해도 그런 형을 둔 가족의 일원으로 계속 살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이제 다 끝났잖아. 집으로 돌아가자. 남편이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해. 나는 더 이상 안 돼. 무슨 말이야? 이혼하자. 남편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왜?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없어.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집 며느리로 살 수 없어. 형이 한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어. 가족이잖아. 더 이상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남편이 아무리 결백하다고 해도 저에게는 그 모든 게 트라우마로 남아 있었거든요. 변호사를 통해 이혼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만류했지만 제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혜진이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의식도 점점 또렷해졌고 간단한 대화도 가능해졌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예전 상태로 돌아오지는 못했습니다, 언니. 고마워요, 혜진이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언니가 아니었으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당연한 일이야. 우리 이제 서로만 의지하며 살자. 혜진이 어머니도 매일 병원에 나오셔서 딸을 돌보셨어요. 20년의 빈 시간을 채우려는 듯 정성을 다하셨습니다. 정의는 승리했지만 저희에게 남은 건 상처뿐이었어요.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 깨어진 가족 관계, 그리고 혜진이의 고통. 모든 게 너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혜진이가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때까지 끝까지 함께해야 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어요. 아주버님이 감옥에서 무엇인가 계획하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거죠. 혜진이와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뇌사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생명 유지 장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혜진이 어머니는 매일 병실에서 딸의 손을 잡고 앉아 계셨어요. 20년 만에 만난 딸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으셨을 거예요. 민지야, 혜진이를 어떻게 해야 할까? 어머니가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배어 있었어요. 어머님 결정을 따르겠어요. 저도 마음이 무너져 내렸지만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아프실지 생각하니 함부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어머니는 오랜 고민 끝에 결정을 내리셨어요. 혜진이를 보내주자. 이렇게 고통받게 할 수는 없어. 존엄사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법적 절차도 복잡했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마지막 날, 저는 혜진이 곁에서 밤새 지켰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의 규칙적인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렸어요. 혜진아, 언니가 끝까지 기억할게. 혜진이 손을 잡고 속삭였습니다. 차가워진 손이 예전의 따뜻함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어요. 너의 따뜻한 마음, 언니를 아껴준 모든 순간들을 절대 잊지 않을게. 다음 날 오전, 혜진이는 조용히 숨을 거뒀습니다. 어머니가 마지막 순간까지 딸의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혜진이 친구들과 회사 동료들이 와서 마지막 인사를 드렸어요. 모두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주버님은 감옥에 있어서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었어요. 어차피 와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장례를 마치고 나서 제 앞에는 또 다른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문제였어요. 이혼 소송은 생각보다 복잡하게 진행되었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이혼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여보, 다시 생각해봐.
우리 잘못한 게 없잖아. 법정에서도 남편은 계속 만류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이미 결정되어 있었어요. 더 이상 그 가족과 연결되어 살 수 없었습니다. 혼인 관계가 파탄된 것은 피고 측 가족의 범죄 행위가 직접적 원인입니다. 제 변호사가 주장했습니다. 아주버님의 범죄로 인해 정상적인 가족 관계가 불가능해졌다는 거였어요. 재판부도 이를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입니다. 또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5천만 원을 피고가 지급하라고 판결합니다. 남편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끝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이혼이 성립된 후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부모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고생 많았다. 딸아 어머니가 저를 꽉 안아주셨습니다. 그제서야 지금까지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괜찮아, 이제 새로 시작하면 돼. 아버지도 조용히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혜진이 어머니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민지야, 만날 수 있을까? 카페에서 만난 어머니는 전에 비해 많이 수척해 보이셨어요. 딸을 잃은 슬픔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민지야, 내가 내 딸이나 다름없어. 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어요. 혜진이가 가장 아꼈던 사람이 너잖아. 앞으로 내가 너를 딸처럼 생각하고 싶어. 갑작스러운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어머님. 그리고 혜진이 건물 관리도 내가 맡아주면 좋겠어. 혜진이가 원했을 거야. 혜진이 유산인 상가 건물이 있었어요. 꽤 큰 규모였고 월세 수입도 상당했습니다. 어머님, 그건 너무 받아줘. 혜진이를 위해서. 어머니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너 아니면 누구한테 맡기겠어? 그 나쁜 놈들한테? 그렇게 해서 저는 혜진이 건물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혜진이 어머니는 정말 친딸처럼 저를 대해주셨어요. 건물 관리 일을 시작하면서 새로운 삶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점차 요령을 터득해 갔어요.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좋았습니다. 혜진이가 생전에 워낙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덕분이었어요. 사모님, 혜진 사장님,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좋은 분이셨던 것 같아요. 1층 카페 사장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정말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혜진이 이야기를 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지만 동시에 자랑스럽기도 했어요. 6개월이 지나면서 제 생활도 안정되어 갔습니다. 건물 관리 수입으로 충분히 생활할 수 있었고 혜진이 어머니와도 진짜 모녀처럼 지냈어요. 어느 날 건물 2층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왔습니다. 30대 후반의 남성으로 작은 디자인 사무소를 운영한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이정우라고 합니다. 정중하고 따뜻한 인상이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편안한 느낌이 들었어요. 혜진 사장님, 이야기 들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었네요. 그분도 혜진이에 대해 좋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몇 달 동안 이정우 씨와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건물 관리상 자주 만날 수밖에 없었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서로에 대해 알게 되었어요. 힘든 일을 많이 겪으셨네요. 어느 날 이정우 씨가 제 이야기를 들은 후 말했습니다. 지나간 일이에요. 그래도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정말 용기 있는 일을 하셨어요. 그분의 따뜻한 위로가 마음에 와닿았어요. 계절이 바뀌면서 저도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습니다. 혜진이를 잃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새로운 희망도 조금씩 생기고 있었어요. 혜진이 어머니와 함께 성묘를 갈 때마다 생각했습니다.
혜진이가 지금 어디에 있든 제가 행복해지는 걸 원할 거라고. 혜진아. 언니 이제 괜찮아. 묘비 앞에서 속삭였습니다. 너 때문에 정말 많이 배웠어. 진짜 가족이 뭔지, 믿음이 뭔지, 그리고 용기가 뭔지도.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흩날렸습니다. 마치 혜진이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그날 성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정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오늘 시간 되시면 커피 한잔 하실까요? 작은 메시지였지만 왠지 설레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어쩌면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을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혜진이의 따뜻한 마음을 이어받아 더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혜진이가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그리움은 더욱 깊어졌지만 이제는 눈물보다는 미소로 그녀를 떠올릴 수 있게 되었어요. 매년 혜진이 기일이 되면 어머니와 함께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작년 겨울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셨어요. 민지야, 어머니가 많이 아프신 것 같아.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췌장암이었습니다. 이미 많이 진행된 상태였어요. 어머님, 치료 열심히 받으시면 괜찮아질 거예요. 제가 위로했지만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민지야. 어머니는 이제 혜진이한테 가고 싶어. 마지막 몇 달을 어머니와 함께 보냈습니다. 병원과 집을 오가며 간병했어요. 민지야, 너 정말 고마워. 혜진이가 너 같은 언니 둬서 얼마나 행복했을지. 어머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머님이 더 고마우셔요. 저를 딸처럼 생각해 주셔서. 민지야, 부탁이 있어. 어머니가 진지한 표정이 되셨어요. 혜진이 건물 내가 가져. 어머니가 내게 남기고 싶어. 어머님, 그건 안 돼요. 혜진이도 원할 거야. 너한테 맡기는 게 제일 마음 편해. 결국 어머니는 유언장을 작성하셨습니다. 혜진이 건물을 비롯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물려주신다는 내용이었어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혼자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어요. 혜진이와 어머니가 남겨주신 따뜻한 마음이 함께 있었거든요. 건물 관리는 이제 제 삶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임차인들과의 관계도 가족 같았어요. 특히 1층 카페 사장님 부부는 정말 친하게 지냈습니다. 사모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고생이 아니에요. 즐겁게 하고 있어요. 이정호 씨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이 여러 번 교제를 신청했지만 저는 정중히 거절했어요. 죄송해요. 저는 혼자 사는 게 좋아요. 그래도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말씀해 주세요. 이정호 씨는 거절당해도 늘 이해해 주셨어요. 사실 결혼에 대한 생각은 완전히 접었습니다. 한 번의 실패로 상처받은 마음을 다시 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지금의 삶이 충분히 만족스러웠거든요. 대신 저는 다른 방법으로 사랑을 나누기로 했습니다. 건물 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기부하기 시작했어요. 혜진이도 이런 걸 좋아했을 거야. 매월 정기적으로 고아원과 양로원에 후원금을 보냈습니다. 혜진이와 어머니의 이름으로 말이에요. 친정 부모님도 제 선택을 지지해 주셨습니다. 딸아,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해. 어머니가 안아주시며 말씀하셨어요. 요즘은 글쓰기에도 관심이 생겼습니다. 혜진이와의 추억, 그리고 그동안 겪었던 일들을 정리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작은 블로그를 시작했습니다.
가족의 소중함, 진실의 힘, 그리고 희망에 대한 이야기들을 써나갔어요. 블로그를 통해 비슷한 경험을 한 분들과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새로운 인연을 만들어 갔어요. 어느 날 댓글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언니 글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싸울게요. 그런 댓글을 볼 때마다 보람을 느꼈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이 감사했어요. 혜진이 무덤 앞에서 최근 근황을 말씀드릴 때가 있어요. 혜진아, 언니 요즘 글 쓰고 있어. 너와의 추억도 많이 써놨어. 바람이 불어와 꽃들이 흔들렸습니다. 내가 남겨준 따뜻함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어. 자랑스럽지? 이제 저는 확신합니다. 혜진이가 제게 남겨준 것은 건물이나 돈이 아니라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었다는 거요. 세상에는 분명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한 사람들이 있어요. 혜진이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혜진이가 보여준 그 따뜻함을 이어가며 살겠습니다. 결혼하지 않아도 혼자여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포기하지 마세요. 정의는 반드시 승리하고 진실은 언젠가 밝혀집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있는 한 우리는 계속 희망을 가질 수 있어요. 혜진이가 제게 가르쳐준 가장 소중한 교훈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이 또 다른 사랑을 만들어낸다는 것.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저는 AI 나레이션 김희연이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